제가 요새 노동 카르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조국 사태에서 저를 경악하게 시켰더니 금융 카르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죠. 경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 자기 자산이 생겨요. 자기의 순자본하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서 리버리지를 땡깁니다. 대출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저축을 하고 신용도를 쌓습니다. 신용도를 쌓아서 이 신용도가 쌓이면서 뭐를 할 수 있냐면 대출을 받을 수 있죠. 보통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 이거 이제 리버리지라고 하는데, 지렛대 삼아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건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집이 만약에 4억이라고 합시다. 저는 이 4억을 왜 중요시 보냐면, 기존에 1억을 모아서 1억 저축 플러스 3억 대출, 이게 20, 30대가 사정거리 안에 있는 집 가격의 리미트죠. 내가 이렇게 뿅 해서 총을 쏴요. 총을 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1억에다가 리버리지 땡겨서 4억, 여기까지의 사거리가 이렇다고 보자고요. 근데 집값이 여기 10억으로 왔어요. 사거리가 닿지 않죠.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억까지 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저축이 늘어야 되고 자기의 리버리지가 늘어야 돼요. 이 리버리지는 결국은 신용도겠죠. 우리가 LTV나 DTI는 이 길이, 리버리지의 길이를 통제하는 거예요. 더 짧게 만들죠. 이 리버리지라는 건 빚이니까 항상 거품 발생과 올락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LTV와 DTI를 규제를 통해서 이걸 줄입니다. 그러면 이건 개인이에요. 개인이 집을 살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펀드가 부동산을 살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펀드는 10억짜리 집이 있다고 해도 이 사정거리 안에 있죠. 이거를 여러 채를 살 수가 있어요. 개인은 부동산 시장에서 구매자가 실수요자들 앤드 그리고 펀드, 이게 두 개가 돼 있을 때 개인들 사정거리 바깥에 있는 집값이 펀드는 사정거리 안에 있죠. 펀드는 이걸 왜 삽니까? 왜 사긴 왜 사요? 간단하게 월세 받으려고 사는 거죠. 펀드는 결국은 집값이 올라가는 걸 노리는 거다라고 하는데, 월세가 비싸야 집값도 비싸지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아까 4억짜리 집을 샀어요. 10억이 됐어요. 보유세도 발생할 수 있고요. 양도소득세도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개인은 여기서 살면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그럼 개인한테 뭐가 돼요? 월세가 돼버려요. 국가에 내는 월세가 돼버리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채만 가지면 양도소득세 없지 않냐, 그런데 두 채, 세 채 가지거나 그러면 개인은 두 채, 세 채 가지는 시장에 진출을 못하죠. 개인이 구매자로서 플레이할 수 있는 거는 엄청나게 제약이 있죠. 1번 제약이 뭐죠? 리버리지를 짧게 한다. 줄여도 되는데 줄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 개인은 집 구매라는 화살을 쏴서 절대로 집값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펀드는 이거를 매집할 수 있게 만든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제가 제일 극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REIT, 리츠라고 있어요. 근데 리츠가 있는데, 리츠가 만약에 100억짜리다 그러면 사모펀드가 10%인 10억이 리미트였어요. 근데 이거를 50%로 늘립니다. 50억으로. 자,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 하나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집이 있어요. 펀드가 샀어요. 펀드가 이 집을 팔질 않고 이 펀드의 지분을 팔아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럼 펀드에 가서 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가구 주택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언리미티드로 제한 없이 다가구를 양도소득세 없이 소유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리츠의 조세피난처에 있는 펀드가 사모펀드로 들어오면 이 사람들의 소득 추적이, 그리고 실제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다? 없다. 사정거리 바깥에 있으면 결국은 집을 살 수 없는 계급의 탄생이죠. 그러면 집을 살 수 없는 계급은 평생 뭐를 내야 되냐? 월세를 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집의 거주 비용을 금융 수수료로 내야 돼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계급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고의입니다. 고의. 부동산을 금융화하고 금융화한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피를 빨을 수 있죠. 상업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장사가 잘 되면 월세를 많이 낼 수 있고, 장사가 적게 되면 접어야죠. 자, 그러면 상업 건물은 무조건적인 월세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경제적 활성화, 호황이고 경제가 성장할 때만 월세를 더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상업 건물 말고 주거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죠.
그러면 주거 비용이 계속 올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질이 하락하면서 주거 비용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 트랩에 국민 몇 퍼센트를 가둘라는 것처럼 보이세요. 이거 최소한 20, 30대는 이 트랩에 다 갇히죠. 20, 30대의 삶을 박살내고 있는 결정적인 세력은 금융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 금융 세력이 문재인 세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는 국민의힘이 이거에 이런 식의 제대로 비판을 하고 저항을 한다? 아니요. 이러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국민의힘도 이거에 협조자죠. 제가 말하는 좌우 합작 주택 금융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침묵합니다. 왜? 이 주택 금융화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딱 10%예요. 10%가 개꿀을 빨고 나머지 90%를 작사를 내는 겁니다. 또 하나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강남에 사는 사람 좋지 않냐? 좋지 않아요. 자녀가 둘이다. 강남에 있는 자녀 둘은 뭐로 전락할 수 있다? 월세를 내는 계급으로. 그러면 이들이 월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남에 살다가 도시 바깥으로 나가야죠. 도시 바깥으로 나가서 여기서 전세나 월세 살 돈으로 도시 바깥에 집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신분의 하락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든 월세라도 자기 살던 곳에서 버티는, 월세를 내야 되는 계급으로 전락을 하는 거죠. 전 세계적 정치 갈등에서 하나인 애니웨어, 썸웨어에 있어요. 썸웨어는 어디선가 붙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애니웨어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도시든 살 수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재산이 전 세계의 포트폴리오가 되어야 돼 있고, 그걸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화가 트렌드처럼 돼 있는데, 이 금융화가 되는 트렌드에 가장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러스트벨트 사람들, 미국의 저번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서 보였던 그 노동자들, 그들이 한방 이거를 엿을 먹었으나 이 트렌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명 애니웨어의 금융을 어떻게 제재한다, 이런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금융화가 되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거 건물에 대한 금융화는 절대 막아야 됩니다. 상업 건물은 오케이예요. 생산 소비 과정에서 조율이 돼요. 근데 누가 어떤 아줌마처럼 강남에 빌딩을 갖고 싶어요, 이런 욕심을 붙어가지고 이런 주거 금융화에 달라붙어서 대한민국의 보수 쪽에는 1%를 대변하고, 그러니까 이게 1%를 대변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고, 1%가 되고 싶은 10%가 진보 정당이라고 자처하는 민주당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공히 주택을 금융화하는 걸 눈두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윤석열을 기대하는 건 이런 금융 세력의 성장 과정에 저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저항했었던 첫 번째 장면이 어디다? 론스타 수사검사로서 자금의 추적과 기타 등 하면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화되어 있는 금융 세력, 그리고 일명 검은무리 외국인,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 론스타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에다가 이민을 간 게 아니에요. 돈을 밖으로 해놓고서 다시 해외 자본인 것처럼 들어왔었던 거로 보여지는 그 자금들. 이건 이제 여러분 영화 머니게임을 보면 나옵니다. 영화 머니게임에 가면 끝자리 수를 맞춰보니까 환율이었다. 그러니까 송금된 돈이 원화였을 가능성이 높다. 몇 점 몇 달러인데 그때의 환율로 계산해보면 딱 몇백억 이렇게 나오니까 한국에서 쏜 돈이 다시 들어온 거다. 거기서 조진웅 씨가 맡았던 그 모티브가 됐었던 검사가 윤석열 검사입니다. 진보 진영이 그 영화를 만들다가 윤석열 총장이 진보 진영을 치니까 어머나 그래서 정신들을 못 차렸는데, 이 조국 펀드 관련돼 있는 이 일정의 과정에서 좌우가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활약을 하던 사람들이 조국 펀드에 들어오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기타 등등이 이 서울대 경제학과 모피아의 자장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20, 30대 청년들을 대변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준석은 아버지로부터 이어지어온, 그리고 서울대 경제학과 쪽에서 하는 이 모피아 이현재 라인으로 하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금융 세력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청년의 삶을 수수료 내다 죽는 삶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이 문제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LG카드, 신한카드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 이후에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리볼빙 서비스 씁니다. 카드 한도가 꽉 차면 리볼빙 하면 지금 금리가 뭐 15%에서 많으면 22% 왔다 갔다 하나요? 만약에 3천만 원 버는 사람이다. 그러면 카드가 1,900만 원짜리 나온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거를 꽉 채우고 리볼빙을 하게 되면 그건 개인의 바보짓이다라고 하지만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되면 20%라고 간단하게 계산하면 자기 소득에 1,500만 원을 쓰고 리볼빙을 하면 자기 소득의 10%를 금융 서비스로 뜯기죠. 그리고 또 금융화되어 있는 부동산에 또 소득을 뜯기고, 삶 자체가 금융 수수료에 지배가 당하게 된다. 이 금융 수수료가 전체 소득의 50%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삶이 붕괴된다. 월급날 내 월급은
통장을 찍고 카드 회사로 가는 것, 저축이라는 걸 생각할 수도 없는 거, 이게 바로 금융화의 트랩에 갇힌 노예의 삶이다. 그래서 이 금융화로부터 지켜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 세력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와중에 윤석열은 론스타 수사검사였고 물론 패배했죠. 이건 이 수사는 패배한 겁니다. 검사 100명이 붙어가지고 수사했지만 결국은 뒤에 있는 실제적인 이거의 배후가 돼 있는 우리 국내 세력, 협조자 세력은 얘기를 못했고 온갖 서울대 경제학과 중심의 경제 관료들을 중심으로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이 모피아에 대한 물음표만 찍혔죠. 그때는 이 반미주의자들이 미국으로 뭐 반출하냐고 하면서 이게 미국의 하수인이냐 이런 가장 좌파의 레파토리가 통했었는데 지금 또 발생하는 문제죠. 자산 취득하는 거나 금융화에 있어서 중국 세력이, 금융 세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경계가 없죠. 그렇다면 이들은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그저 친머니인 거죠. 이 친머니인 상태에서 지금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둘 다 이 인간들 니들 다 중국하고 뭐 하는 거야. 돈은 어디로 튄다? 미국으로 튄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일단 론스타 건도 있었고 요번에 조국 관련돼서 표창장 말고 코링스를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멈칫하고 이제 총장 밖으로 나왔는데 계속 이 금융 세력 그리고 옵티머스 라임 사태를 하고 뭐 이러면서 금융 세력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범죄니까 잡는다 이런 거였지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금융화의 문제까지를 윤석열 총장이 생각을 하고 어디서 어떤 걸 금융으로 수수료 받는 서비스를 어디까지 허용을 해주고 무엇은 중지를 해야 되고 특히 부동산이 금융화되어 있는 것은 어떤 저항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까지 발표가 아직 안 났으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정치판에서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금융화에 있어서 금융 세력으로부터 한 번이라도 개기고 저항을 했었던 유력 정치 주자는 윤석열밖에 없다. 근데 윤석열이 만약에 이게 집권을 하고 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쌩을 간다. 그럼 또 윤석열을 저는 비판을 하겠죠. 정확히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20, 30대를 위한 정치 지도자는 첫 번째로 뭘 막아야 되냐? 부동산의 금융화를 막아야 된다. 청년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자기의 저축과 자기의 리버리지로 할 수 있는 투자, 코인과 증권, 주식, 자기의 저축과 자기의 리버리지를 올인하고 있다. 결국은 자기가 쏴서 집을 갈 수 없으니까 중간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코인과 주식에 올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붕괴되면 결국은 청년들은 어떻게 된다? 100% 금융 세력의 삶이 저당 잡히게 된다.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비판할지 그리고 정치인들한테 무엇을 요구할지는 각자가 판단하기 바라는데 유재일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대한민국 금융 카르텔은 이런 카르텔에 종사하는 거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판 세력이 아니라 협조자다. 이들에게 분명히 요구를 해야 된다. 주택을 금융화하지 말아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